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이재명을 위한 방탄정당이라고 비판하며 탈당했습니다. 당내에선 배신의 정치라며 비판이 쏟아졌는데 공천 결과에 따라 더 큰 분열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건설이 우여곡절 끝에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줄도산의 위험은 넘겼지만 우발 채무 규모와 협력업체 임금 체납 등 실사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 여당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290만 명이 그 대상이 될 거란 전망인데 포퓰리즘, 역차별 논란도 제기됩니다. 현직 소방관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하며 도주하다가 잡혔는데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직위해제까지 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수천 명을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의 전직 대표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각각 금고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초미세먼지는 오늘 오후부터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주말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이재명을 위한 방탄정당이라고 비판하면서 탈당했습니다. 다당제 실현과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향한 가시돋친 비판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가치,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는 겁니다.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양당제의 종식과 다당제의 시작, 그리고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혐오와 증오의 정치 대신 타협과 조정의 협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 시작점은 4월 총선이 돼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후목 불가조,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처럼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면서 제3지대 세력과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먼저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 3명뿐 아니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은 또 이낙연 총리도 어느 정도의 세력을 이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과연 덩어리 대 덩어리로서 합치기가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는 아직은 저는 아주 중립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은 민주당 분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동참하느냐에 따라 제3지대 세력의 총선 파급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돕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총선 구도에 미칠 파급력이 핵심인데 당내 공천 결과에 따라 더 큰 분열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선언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 129명은 만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줄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의사 철회를 간절히 바라는 129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담아서 절실한 마음으로 당 지도부도 윤석열 정권의 복주를 멈춰 세우려면 단합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탈당과 분열은 민주 진영의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의 길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길입니다. 신당을 중지하고 민주당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결국 탈당을 선언하자 명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친 이낙연계 의원들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배신의 정치라는 거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당내에선 이낙연 신당이 성공하긴 쉽지 않고 총선 구도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거라는 기류가 우세합니다.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인다. 이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추가 탈당이 이어진다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공천 탈락자들이 대거 이탈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고 이준석 신당과 힘을 합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갑니다. 당무 복귀를 앞둔 이재명 대표가 연쇄 탈당의 후폭풍을 잠재우고 혁신과 단합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가 총선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외부 인사가 다수 포함됐지만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포함되면서 한동훈 표 인적 쇄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첫 현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한 한동훈 위원장.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과 함께 총선 후보자 추천 작업을 총괄할 공관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3분의 2 이상을 당원이 아닌 인물로 꾸리라는 당원 당규에 따라 10명 가운데 7명을 법조계 등 외부 인사로 채웠습니다. 당내에선 장동혁 사무총장, 중앙당 장애인위원장인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임 김기현 대표 때 사무총장을 지냈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또 중책을 맡았습니다. 당이 여러 달 동안 준비해왔던 어떤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인재영입위원장이 이 공천관리위원 중에 한 명으로 포함돼서 그 자료를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한 위원장은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에 합류한 전례가 많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당 안팎에선 이 의원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을 통해 이른바 윤심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한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공정한 공천을 챙길 거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저와 공천관리위원장께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막 정치에 발을 디딘 한 위원장이 복잡한 당내 사정을 완벽히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철규 의원의 의견에 무게가 실릴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당 주류로서 목소리를 내왔던 영남과 친윤계 의원들의 물갈이 반발 심리도 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 판세 또 야당과의 그 대결 구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쟁력, 이거를 누군가는 정리를 해내지 않으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가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걸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해온 분이 이철규 의원이. 이철규 의원의 공관위 합류가 윤심 공천을 낳을지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과 힘겨루기로 이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당에 아는 사람이 없고 안다고 밀어줄 성격도 아니라던 한 위원장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서 공천 잡음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2천만 원 이하 대출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에 대해 신용 회복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부터 부동산까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호응도가 높은 분야에서 잇따라 파격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이 많은 데다 총선을 석 달밖에 남기지 않은 만큼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 일기 신도시인 일산을 찾아 약속한 것, 바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의 획기적 완화였습니다.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한다는 등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규제 완화 방안을 부처 업무보고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깜짝 발표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공매도 금지를 시작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줄줄이 공식화했습니다. 1,400만 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책들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걸 가로막을 게 아니라 원하는 걸 쉽게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총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민생을 가장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 여대 야소, 즉 여당의 총선 승리라는 전제가 깔린 정책들이라 더 그렇습니다. 야당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총선에 올인한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 남발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민생토론회는 각종 현장에서 앞으로 10여 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민생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여당 지원용 포퓰리즘이라는 논란만 남길지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은 건데 이 가운데 공사 현장 임금 체납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단 600여 곳을 상대로 찬반 서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건 지난달 말. 지나온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계열사 매각대금 일부를 지주사 TY홀딩스의 연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자 자구한 미이행 논란이 일었고 당국도 워크아웃 신청 시 약속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시작 직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려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사재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빠졌다는 젤타에 결국 태영은 백기투항했습니다. 만약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태영건설이 갚아야 할 금융채권은 최대 넉 달 동안 유예됩니다. 이 기간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PF 사업장 처리와 유동성 조달 방안 등을 담은 기업 개선 계획을 마련합니다. 이런 과정이 3개월 정도 걸리고 오는 4월 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기업 개선 계획을 의결하게 됩니다. 암초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발 채무 규모가 예상보다 크거나 자구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관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협력업체의 임금 체납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태영건설이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 상환을 유예하자 일부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협력사들은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을 만기 도래시에 받는 그런 약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연쇄부도에 이런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 현장을 전수조사해 임금 체납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 지수 펀드
ETF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의 거래 승인 소식에 앞서 우리 증시도 반응했죠. 가상자산 관련주가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종목이 들썩이긴 했지만 우리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한 단계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우리 시장은 갈 길이 멉니다. ETF를 만들려면 기초자산이 필요한데 가상자산은 여기에 아직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거래되려면 일단 가상자산 성격에 대한 금융당국 정리부터 필요한 겁니다. 변동폭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 비트코인 ETF가 투자 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도입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높아진 관심에 가상자산 시장은 출렁였습니다. 상장 기대감이 반영돼 이미 크게 올랐던 비트코인은 소폭 상승했고 다음 승인 타자로 꼽히는 이더리움은 급등했습니다. 저변이 확대되는 것이고 신뢰도도 굉장히 높아지죠. 비트코인 가격 거의 많이 올랐을 때 한 3배 가까이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기대가 좀 선반영됐다라고 봅니다. 관련주도 들썩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 운영사 지분을 가진 업체들 주가가 폭등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현물 ETF 승인으로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급격해지고 있다며 최근 출범한 전담부서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가격 편차가 큰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 흐름 차원에서 좀 부족한, 아직까지 펀더멘탈이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몰린다고 할지라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 역시 충분히 있다. 변동성이 큰 만큼 기관 투자자들의 대거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부 종목 급등에도 당장 우리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직 임원들이 어제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옥시와 달리 이들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 원료는 폐질환 원인으로 확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계 비판과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 3년 가까이 항소심이 진행됐고 2심 재판부는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국민을 상대로 만성 독성 시험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규정하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도 모른 채 큰 고통을 겪고 상당수는 목숨을 잃는 참혹한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품 위험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연구를 고려하면 가습기 메이트 원료인 CMIT, MIT가 폐질환을 유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이 파편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PHMG 등을 원료로 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폐질환과 구체적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한 건데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판매 제조사 임직원 11명에게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와 유족들은 사법부가 뒤늦게 정의를 실현했다면서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으로 서글픕니다. 1,800명을 죽인 이 살인자들에게 고작 근고 4년이 뭡니까? 법정 구속을 피한 안용찬 전 대표 등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600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1,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출동한 경찰차를 연거푸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역주행의 신호 위반까지 하며 도주극을 이어갔는데 알고 보니 최근 음주 사고로 직위 해제된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우종은 기자입니다. 늦은 밤에도 유동인구와 차량이 많은 홍대 입구역 인근 사거리.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도주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경찰차 안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경찰관도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이미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지만 중앙 분리봉을 뚫고 역주행과 신호위반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정쯤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운전자가 경찰차와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했던 운전자는 이곳에서 경찰차와 한 차례 더 충돌한 끝에 체포됐습니다. 붙잡힌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시작된 위험한 추격전은 신촌역까지 고개 운전을 펼치며 2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여기 반바 있는 거 아침에 청소차가 서대문구청 청소차가 실고 갔어요. 여기 있는 거. 그런데 알고 보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까지 된 상태였는데 또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들에게 돈을 걷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이 조사를 하는가 하면 대량 해고를 당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무기한 시위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 이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명절 때마다 관리사무소 측에 월급 일부를 관행처럼 내고 있습니다. 일종의 떡값이라는 게 일부 경비원들의 주장입니다. 명절 때 경비들한테 6만 원씩 걷어가지고 10명이면 60이잖아요. 명절 때 줬으니까 그걸 알아서 썼겠죠. 그걸 우리가 그 이상까지는 모르죠. 관리사무소 측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상 파악에 나섰고 감사원도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는 무기한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기 해고 통보를 받은 경비원들이 부당 해고라고 맞서며 복직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대량감원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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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이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동료 경비원들이 나서서 관리소장 퇴출 등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44명에 대해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합니다. 투신 사건 이후로 자기를 몰아내자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잘라대는 거예요. 12월 26일 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 4일 있다가 나가라는 거죠.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처럼 부당 대우를 호소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밑바탕에는 취약한 고용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기 계약인데다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이어서 경비업체가 교체되면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법이 없어요. 업체 바꿔도 고용을 승계해야 된다는 법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용역이나 하청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법제화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고용 안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비원들이 겪고 있는 순환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해 체포된 10대가 유치장에서 스테이플러 철심을 삼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10대 A양을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천안 복명동 거리에서 이별 문제로 다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데 유치장에서 옷에 붙어있던 세탁소 스테이플러 철심을 삼키고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요즘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됐는데요. 이렇게 답답한 공기는 오늘 오후쯤에 해소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잿빛 장막을 씌운 듯 섬을 연결하는 대교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도심 속 건물은 희미하게 윤곽만 드러납니다. 연일 아침마다 낀 짙은 안개에 오염물질이 섞이며 대기질이 나빠진 겁니다. 오염물질이 계속 쌓인 울산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세제곱미터당 11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태백산맥 서쪽 지역도 세제곱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까지 농도가 치솟으며 답답한 공기가 이어졌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또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밤사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서 농도가 다시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12일 오전 청정한 북서 기류가 강하게 국내에 유입되면서 그동안 축적되었던 미세먼지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세먼지로 답답한 공기는 오늘 오전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일반인도 외출할 때는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아시아 축구 최강을 가리는 아시안컵이 내일 개막합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역대 최강 멤버를 꾸린 우리 대표팀은 64년 만에 아시아 호랑이의 위상을 되찾는 데 도전합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아시아 축구 최고의 축제 카타르 도하 아시안컵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기에는 4개국만 출전하는 작은 규모였지만 2004년 레바논 대회부터 참가국이 16개국으로 늘었고 지난 2019년 아랍에미리트 대회부터 24개국 경쟁 체제로 바뀌면서 명실공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축구 잔치가 됐습니다. 월드컵 4강, 올림픽 동메달, 아시안게임 최다 우승 등 국제 무대에서 빛나는 성적을 거둔 한국 축구지만 아시안컵에선 번번이 종이 호랑이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1960년 우승 뒤 64년째 무관. 준우승과 3위 성적만 4차례씩 기록하는 사이 일본과 이란, 사우디, 호주 등 축구 라이벌 국가들이 번갈아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지난 3월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 감독이 취임 일성으로 아시안컵 우승을 외치며 각오를 다지는 이유입니다. 멤버는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습니다.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주장원장을 찬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고 김민재와 황희찬, 이강인까지 유럽 주요 리그를 주름잡는 선수로 성장해 출전국 어느 팀과 비교해도 이름값에서 앞섭니다. I have a good feeling because they're doing well in their clubs. They're healthy, they're fit, they're ambitious, and they're very hungry. And this is the foundation for playing a good tournament.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번번이 대표팀 발목을 잡은 이란은 8강에서 지난 대회에서 충격패를 안긴 카타르는 준결승에서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 고비를 넘어가도 숙적 일본과 결승에서 우승컵을 놓고 다툴 전망입니다. 잘해야죠.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는 잘 준비할 테니 팬분들은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시아 정상의 자리를 노리는 우리 축구 대표팀은 오는 15일 바레인을 상대로 조별 예선 첫 경기를 갖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배후가 없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낸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는 건데 여당은 음모론으로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한 민주당은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신념에 의한 단독 범행이란 결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 대표 살해 의도를 가진 테러 행위에 대해 이렇게 허술하게 대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과거 정치인 피습 사례와 달리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고 당적도 비공개 방침이 고수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변명문은 선별적으로 내용이 알려지고 있다며 투명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수사당국을 압박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에 엄정한 수사하고 자료 공개를 요청을 하겠고요. 그게 안 되면 저희들도 그런 제2, 제3의 수단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적인 정치 테러는 다신 발생해선 안 된다며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수사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불법적인 폭력이나 테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어야 되는데 이 사건을 계속
음모론으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 같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특검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피습된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걸 두고 불거진 지역 의료 무시특혜 논란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수도권 병원들이 더 수준이 높은 부산대병원을 배워서 격차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번역 외상센터를 보유한 부산대병원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이재명 대표 피스 사건 대책기구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 과정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대 쟁점인 피의자의 당적과 변명문 공개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1월 10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4월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늘 영입인재 3명을 추가로 발표합니다.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늘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포함한 인사들의 영입 안건을 의결합니다. 총선 후보자 공천 심사를 주도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명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15명 규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후보자 공모와 면접 등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다가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이 오늘은 창당 계획을 발표합니다.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지대 신당의 이름과 향후 일정 등을 공개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서 외교부가 제기했던 정정보도 청구 소송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냈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부산 등 기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감염 사례가 발생해 환경부가 긴급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이 우려되는 11곳과 부산과 영천, 의성 등 최근 첫 사례가 나온 지자체들과 함께 오늘 방역 점검 긴급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돈을 빼앗는 이른바 스미싱 범죄. 좀처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데요. 신종 스미싱 사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계좌에서 바로 돈을 빼가는 게 아니라 쿠팡 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70대 A씨 부부는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에 수천만 원 스미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좌 두 곳에서 빠져나간 돈은 모두 5,800여만 원. 11만 원씩 수백 차례에 걸쳐 전자상거래 사이트 쿠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피해 하루 전 A씨 부부에게 온 문자. 아들이라며 휴대전화기를 물에 빠뜨려 전화가 안 될 거라는 문자였습니다. 스미싱 범죄 조직 사칭 문자였습니다. 사기 조직은 해킹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 담긴 개인정보를 빼냈고 이를 이용해 쿠팡에 가입한 뒤 물품 구매로 수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악성 앱도 함께 깔아 거래 알림을 차단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그게 알람을 자기 쪽에 돌려가지고 전혀 이쪽에 오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장치를 해놓으니까 몰랐다는 거지. A씨 부부가 쿠팡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물품 구매로 돈을 빼갔는지도 알 수 없었고 구매 취소를 통해 돌려받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사기 조직이 물품 구매 뒤 계정을 탈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협조를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자기는 잘 모르고 경찰서에다 얘기를 해서 경찰 수사관이 전화하면은 담당 부서가 있답니다.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쿠팡 측은 이런 수법의 스미싱 사기는 처음이라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피해자를 도울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적을 어렵게 하려고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거쳐 돈을 빼간 신종 스미싱 범죄. 대책이 범죄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고 좀 발전돼 가는데 이런 방비하는 것은 은행이고 국가고 뒤따라가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어디가 국가를 믿고 은행을 믿고 돈 맡기고 살겠습니까? 참 한탄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YTN 홍석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계정을 싼 값에 공유하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5달 동안 OTT 계정을 싼 값에 공유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5명에게서 구독료 35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자와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며 접대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병가를 쓰고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근무표를 조작해 수당을 타는 공무원들도 무더기로 걸렸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서울시 토목직 사무관 A씨는 지난 2019년과 2023년 건설사 대표와 중국과 베트남으로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항공권은 물론 숙소와 현지 골프비까지 모두 업체 대표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3년 동안 5번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어치 금품과 향응을 받았습니다. 다른 토목직 서기관 B씨, 지난 2019년 배우자와 함께 건설업체 대표와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오면서 편의를 받았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2번 골프를 쳤는데 그때마다 현금 30만 원씩 챙겼습니다. 시설직 공무원 9명은 직무 관련자에게 해외 골프 여행을 접대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가나 공가를 쓰고 몰래 해외여행을 떠난 직원들도 적발됐습니다. 질병 치료를 한다면서 이탈리아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속이고 프랑스로, 재택근무를 신청한 뒤 오스트리아로 떠났습니다. 이런 꼼수를 쓰다 감사에 적발된 직원만 21명입니다. 시간의 수당을 부당하게 타낸 직원도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저녁을 먹고 운동을 다녀온 뒤에 일한 것처럼 초과 수당을 신청했는데 3번 이상 거짓 신청한 직원만 198명으로 2,500만 원을 타갔습니다. 간부 승진 심사를 하면서 실제 부족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빨리 승진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필요한 4급 이상은 92명이었는데 250명이나 초과한 342명을 승진 예정자로 의결한 겁니다. 결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긴 건데 승진 기간 또한 경기도와 비교하면 1년가량 빨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골프 접대를 받은 공무원 A씨를 5급에서 6급으로 강등하고 B씨는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병가나 공가를 쓰고 해외여행을 떠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시간의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직원들에 대해선 적정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승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서울시에 기관주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농협을 이끌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성희 현 회장의 연임이 결국 무산된 가운데 이번 선거는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중앙회를 이끌 수장을 뽑는 선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현직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성희 회장 연임은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신인 후보들의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모두 8명이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강호동 후보와 송영조, 조덕현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강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도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17년 만에 조합원 직선제로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대의원 간접선거제로 회장을 선출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전체 조합장 1,111명이 직접 회장을 뽑게 됩니다. 또 조합원 수가 3,000명이 넘는 조합은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게 돼 전체 투표수는 1,252표로 늘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2주가량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벌인 뒤 오는 25일 선거가 치러집니다.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가 결선 투표를 거쳐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206만 명 조합원을 대표해 앞으로 4년 동안 조합을 이끌게 될 차기 농협중앙회장. 잇따른 직원 횡령 등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금융 경쟁력 확보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두워야 할 밤에 과도한 인공조명의 피해를 보는 것을 빛공해라고 합니다. 최근에 풋살장처럼 외부로 노출된 운동시설에서 불빛이 너무 밝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의 불을 완전히 끈 한밤중에 대나처럼 환한 빛이 유리창으로 들어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야외 경기장에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조명이 여러 개 켜져 있습니다. 밤에도 운동하기 위해 최대한 밝게 조명을 밝히는 건데 근처 주민들에겐 이른바 빛공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느는 만큼 빛공해 피해 호소도 늘면서 관련 민원이 한 해 6천 건을 넘어서는 정도입니다. 정부는 누군가의 취미 활동이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로 노출된 시설에 대한 조명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에 합리적인 조명 기준을 만들고 골목길의 보안 등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에는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외부 조명 사전 심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빛공해 원천 차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 조명기구 설치 시 빛방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5개 조명 사전 심사 제도의 경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 조도와 휘도 등 물리적인 빛의 양만 측정하던 기존 방식을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관리 기준으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빛공해 방지 조명을 설치할 경우 공공시설 입찰에 가점을 주는 등 관련 기술 개발도 촉진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올해 국가장학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근로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들의 학비 부담 경감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의 확대와 학자금 대출금리의 동결, 취업 후 상환대출 이자 면제 등으로 청년 215만 명이 지난해보다 총 4,300억 원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초 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는 지난해보다 500억 원 많은 3,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7학기 연속으로 동결됩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어린이 의류나 인형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뜨개질 키트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일부 제품에서 나비나 노닐페놀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 광고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어린이용 뜨개질 키트입니다. 아이들 의류나 인형을 만들 때 사용하는데 제품 일부에서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8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노닐페놀이 검출됐고 다른 2개에서는 납성분이 나왔습니다. 1개 제품에서는 푸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검출됐습니다. 노닐페놀은 노출될 경우 생식기 발달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납은 지능 발달을 낮추거나 근육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푸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사용자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신고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전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뜨개질 도안에 따라 만든 완성품도 조사해보니 4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을 벗어났습니다. 유아용 제품은 얼굴이나 목, 가슴 부분에 끈이 있으면 질식 위험이 있는데 부착한 겁니다. 유아용 놀이개 젖꼭지걸이 4개 역시 질식 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놀이개 젖꼭지 거리에 있는 우류 부착 기구에는 아이들이 삼켰을 때 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크기의 공기 구멍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조사한 28개 업체의 판매 중지 등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뜨개질 키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무장하지 않은 팔레스타인 민간인 3형제에게 총을 쏴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화염병 공격에 맞서 사격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장 CCTV가 공개되면서 교전규칙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새벽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마을. 광장에 서 있던 청년 가운데 29살 나데르 리마위가 쓰러집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에 맞은 겁니다. 쓰러진 형을 돕기 위해 동생 둘이 다가서지만 역시 총격에 쓰러지고 맙니다. ما شفنا الا هالجندي في قناص ما شفت له اول ما بلش طخ اخوي خلص جيت درمح بدي اساعده. 총격 2분 뒤 차량 넉 대가 다가와 이스라엘군 수십 명이 내립니다. 군인들은 4분 동안 머물렀지만 형제들에게 어떤 구급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떠난 뒤에야 마을 주민들이 황급히 형제들을 이송합니다. 두 형은 목숨을 구했지만 막내 오사이드는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청년들이 화염병에 불을 붙이려 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현장 CCTV가 공개되면서 모닥불을 피우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اللي بيجي له خاص مالوش خاص بطخوه عادي هيك الجيش يعني بعبر من يوم الحرب فيش عندهم قنابل صوت صار اطلاق نار. 이스라엘군은 앞서 민간인이나 인질 등을 사살해 국제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게 총을 쏘는 것은 교전 규칙 위반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폭탄 협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판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한 재판에 출석해 불만을 표시합니다. We consider this an unconstitutional witch hunt. It's election interference at the highest level. It's a disgrace. It's in coordination with the White House and Joe Biden because you can't win a campaign fairly. 이 소송에서 아서 앵고런 판사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앵고론 판사는 자택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가짜 협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앵고론 판사에 대한 경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At this moment, the judge is not letting me make the summation because I'll bring up things that he doesn't want to hear. And it's a very unfair trial. Nobody's seen anything like this. I don't think they've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은행들이 자신에 대한 대출로 피해를 본 것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앵고론 판사는 이달 안에 판결을 내릴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3,300억 원에 이르는 벌금과 함께 뉴욕주 내에서 사업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미 대선과 관련해 러시아와 트럼프 대선 캠프 사이에 공모 가능성을 수사하던 중 트럼프에 의해 해고당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트럼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도 알리지 않고 입원하면서 이른바 깜깜이 입원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 감찰실이 조사에 나섭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로버트 스토치 국방부 감찰관이 오스틴 장관 등에게 이달 중으로 감찰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오스틴 장관의 입원 과정의 절차와 책임 등을 검토하고 국방부 정책이 권한 이양과 적시 통보에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까지는 공기가 답답하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중부와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경기 지역에는 여전히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지만 오후부터는 북서풍이 먼지를 밀어내며 점차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또 여전히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0.4도, 강릉 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7도, 광주 1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휴일에는 오전에 중북부 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